69페이지 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영어로는 EM으로 표시하고요. 수업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명언 중에 다른 학원의 부원장님이 이제 거기는 원장님도 계시고 부원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원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명언이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 내지는 가장 큰 허세 뭐 이런 것쯤 되는 게 뭐냐면 한 번 듣고 다 이해할 거다 라는 착각.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못 하셨으면서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요즘에 대학에서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제일 열받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이거 알아냈어요, 이거 뭔지. 지난주에 왜 로그라는 거 수업한다고 그랬잖아요. 뭔지 알았어, 이게.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로그는 로그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상용 로그라 불러서 이게 만약에 로그 100이다. 그럼 얘가 2요. 이게 로그였어요. 이게 뭐냐면 로그는 요 값이 10에 몇 승이냐 이거 나타내는 게 로그래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들을 때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업을 듣고 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건 제가 수업을 잘해서요, 그냥. 진짜.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고 뭐를 또 못해서 그냥 수업을 내가 잘 따라 들었구나가 내가 알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수업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수업이 끝나고 문제를 풀려면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 내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내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착각하는 거. 그래서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들어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듣고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처럼 여기다 수요의 가이타레슨이 뭔지 설명하세요 라고 해서 비슷하게 설명할 정도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랑 실력이 비슷한 분을 짝꿍을 잡으세요. 못하는 분야도 상관없고 잘하는 분야도 상관없습니다. 짝꿍을 잡고 자꾸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가르쳐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아내는 부분도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랬었는데 남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거.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일단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얻죠. 첫 번째 어떤 안정을 얻어요? 수업 듣고 나서 나도 모르겠,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옆에 분이 뭐래? 나도 모르겠어. 그럼 심리적 안정을 얻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뭐예요? 그분한테 내가 알게 된 걸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고 거꾸로 상대방이 알아듣게 된 걸 나한테 설명을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생겨요.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내가 얼만큼 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탄력성에 대해서 들었다. 그럼 집에 가서 가족분들한테 내가 오늘 탄력성이라는 걸 수업 듣고 왔는데 탄력성이라는 건 이런 거래 라고 한 5분 동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날 풀리잖아요. 그럼 꽃구경 다니고 밥 먹으러 가서 3시간 있다 돌아오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스터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단 수준이 비슷한 분끼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분끼리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분은 재밌어요. 자기가 알아듣는 거 다 알려주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뭐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1년에 똑같은 얘기를 10번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분들끼리 하세요. 그래야 이분도 얻는 게 생기고 이분도 얻는 게 생겨요. 실력 격차가 크지 않는 거. 그럼 실력 격차가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봐요? 모의고사 보면 알아. 1등부터 꼴찌까지 딱 나와.
점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모의고사 보시라고.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모의고사 처음에 볼 때부터 점수가 잘 나올 거다? 애시당초 포기하세요. 잘 나오는 분들은 그거예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이고,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붙었어야 되는데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1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막 평균 80점, 90점까지 나올 거예요. 작년에 다 공부했던 건데 그렇게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만큼 나오고, 만약에 올해 나는 처음 공부했다. 그럼 점수는 20점, 30점만 20점, 30점만 맞아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세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번 모의고사를 봤더니 감수 봤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세요. 특히 1차. 1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3월 달에는 시간 부담이 별로 없어요. 2번은 안 읽어. 2번 읽어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대충 읽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찍고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 근데 나중에 5월달, 6월달, 7월달로 갈수록 계속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이거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읽고 3번 읽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될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5월 달까지 보는 시험까지는 다 점수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게 모의고사가 좋은 게 뭐냐면 답안지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답안지 제출하면 그거를 채점해 갖고 돌아와요, 나한테. 실제 시험처럼. 그럼 어떤 분이 있냐면 빵점으로 돌아오는 분이 있어. 그럼 그건 다 틀려서가 아니에요. 뭐요? 내가 마킹을 잘못한 거야. 마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시험지에다가 답 체크해서 맞춰봤더니 40점 맞았어. 답안지 받아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답안지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그 뭐지?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 받아봤더니 52.5 맞았어. 큰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마킹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 이거. 이거란 기분이라도 좋지. 40점 맞았는데 37점, 뭐 35점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개 마킹 잘못. 이거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거 만약에 실제 시험장 가서 잘 하겠지? 어린 반푼도 없어요. 시험장 가면 더 긴장해서 더 실수 많이 해요. 뭐 빠뜨리고 쓰고. 그 나중에 보면 자기 성적대로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한 개 차이로 어떻게 붙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2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러면 공단에 가서 답안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확인해보면 100% 내가 뭔가 답 체킹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 연습하셔야 돼. 1년 내내. 그러니까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성적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셔라? 마킹 연습하고 시간 안에 푸는 거 연습하고 그런 거 하세요. 2차도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일요일날 와서 여기서 일요일날 봐요? 토요일날 봐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고픔도 좀 느껴봐야 돼. 시험은 이제 30분 늦춰졌죠, 이번 시험부터. 그래서 시험이 9시까지 입실해서 9시 반부터 시험을 봐요.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해서 시험 끝나는 게 3시요. 그럼 중간에 뭐 먹고 뭐 이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하시라고, 시간 체크. 그래서 야, 이게 9시 반부터 시험을 보니까 1차 시험 보고 나니까 배가 찢어지게 고프구나. 그러면 이때쯤 뭔가 당을 보충할 뭔가를 들고 가야겠구나.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시험장 막 딱 들어가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체크하실 것들은 그런 겁니다. 일단 무조건 뭐 하나, 시간 안에 푸세요.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제일 심각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마킹해서 제출한 답안지하고 실제로 돌아오는 그 성적표하고 점수가 똑같아야 돼, 항상. 그것도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보세요. 그런데다가 뭐까지 주는 거예요? 풀어볼 문제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거냐면 봄과 동시에 그 문제집은 어딘가에 처박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 주고 본 걸 왜 그렇게 해요? 아까워 죽겠는데. 그럼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 40개를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하세요. 한 달 내내.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똑같이 나온다면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게? 다시 맞출 수 있게 해야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연습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 하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야 저거?
48,000원? 8번 보면서 48,000원? 저 돈이면 우리 아들 장난감을 2개를 사주고도 가는데. 무선조동 자동차를 2대를 사줄 수 있는데. 119페이지 소득 탄력성 보겠습니다. 10분이 하지 않네. 새로운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체크하신다?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가? 이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지웠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거 일반적 개념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부터 파악합니다. 독립변수가 누구니까? 소득.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소득이 변하여 누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뭘 알고 싶은 거다? 정도. 근데 하다 보니까 얘는 방향도 알게 돼요.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과 정도를 측정해서 뭐로 나타낸 값? 수치로 나타낸 값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누가 변할 때? 소득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문제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이라는 건 이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당연하게도 뭐겠어요? 소득이 얼마큼 변할 때?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퍼센트 값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값을 실제로 구할 때는 독립변수가 소득이니까 밑에 누구? 소득 변화율 퍼센트 들어가는 거. 위에는 수요량 변화율. 역시나 퍼센트 표시되는 거. 이렇게 구하시는데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신 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도 어떻게 되더라? 가격 이외 요인 배웠던 것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가로치고 뭔가를 써놨었죠. 그래서 요번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 놓고 써놓기만 하세요. 단 무슨 제일 때만? 정상제일 때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상제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정상제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소득 늘어날 때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영국에서 나온 학문이니까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하고 돼지고기라고 해요. 저도 영국은 못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돼지고기와 감자 중에 뭐 먹겠어요? 돼지고기 먹겠죠. 못 사는 사람은 감자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여전히 똥그냥 째지게 가난합니다. 주식은 감자였어요. 근데 우리 집 소득이 어떻게 됐다? 늘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감자 먹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자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될 테고? 줄어들 테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느는 것도 있지만 소득 늘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소득이 늘 때 소득의 변화율은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되니까 얘는 뭐가 나올 테고 플러스 값 나올 테고 만약에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감자처럼. 그럼 요 값 계산해 보면 얘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가위 탄력성의 가장 큰 차이는 수요의 가위 탄력성은 일부러 플러스 값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갖고 무조건 뭐만 나오게? 플러스 값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했다? 1과 비교했어요. 1과. 근데 얘는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0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0과.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공부하실 건 이 소득 탄력성 값에 따른 재화의 종류예요. 재화의 종류.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이 0과 비교해갖고 0보다 클 때도 있고 0과 비교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0과 비교했고 0일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뭐라고 부르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얘가 0보다 커졌다는 뜻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도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그럼 돼지고기와 감자에서 이런 관계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얘보다 좀 더 좋은 재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다. 그래서 정상재라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또는 둘 중에는 얘가 좀 더 나은 재화다. 그래서 우등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아졌다라는 말은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얘보다는 좀 질이 떨어지는 재화다. 그래서 열등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소득이 늘거나 말거나 나는 이 재화의 수요량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재화를 중간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다예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기도 하느냐 감소하기도 하느냐 이것까지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따진다는 거예요. 방향. 그리고 정도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물어요. 이 뒤에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써먹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재라고 하는 재화 중에는 정상재니까 소득 탄력성이 얼마보단 크다는 거예요. 0보다는 커야죠. 근데 얘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게 있어요. 0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은 거. 그럼 이걸 해석해봐요. 0보다 크다라는 뜻은 뭐다?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뭐예요? 많이 늘지는 않고 조금만 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뜻이잖아. 소득 탄력, 우리 수요의 가위 탈성할 때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수요량 어떻게 변한다? 많이 변한다. 1보다 작으면 수요량 적게 변한다. 그러면 이걸 결합해보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어떻게 된다? 는다. 근데 1보다는 작으니까 수요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리긴 하는데 그닥 많이 늘리진 않는 겁니다. 왜? 한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수요량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는 재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재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물건은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나는 이 수요량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애기 분유값. 애기가 우리 집 소득 많아졌다고 그래서 한 통 먹던 분유를 3통씩 먹이면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애 뱉어져 죽어. 그런 재화가 필수예요. 거꾸로 소득이 줄더라도 다른 재화의 수요는 꼭 줄이더라도 얘는 못 줄인다는 얘기죠. 그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재화 중에는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보다는 1보다 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0보다는 당연히 크고 1보다도 큰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확 늘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이 줄면 얘를 제일 우선적으로 수요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왜? 없어도 되는 거니까. 사치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 탄력성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방향 얘기하는 거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들이라 필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가끔 등장할 수도 있는데 내는 분이 좀 이상한 분이죠. 뭐. 소득 탄력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워야 될 탄력성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영어로는 ER로 표시해요. relation 그래서 ER. 그 새로운 탄력성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가 그동안에는 계속 독립변수 자리였고 여기가 종속변수 자리였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독립변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제일 중요한 게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특징이 있어요. 관련제 관계에서 측정하는 탄력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련제 그러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재화가 있는데 대체제의 가격은 상승하고 보완제의 가격은 하락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동시에 공급은 감소한다. 이건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얘도 지금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의 종류 중에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적용되는 건 누구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그럼 일단 얘는 누구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뭐가 변한다는 건 똑같다니까.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한다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했을 때는 전 시간에 배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할 때는 가격 변한 재화랑 수요량 변한 재화가 당연히 어떻다? 같은 재화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재화일 때는 누구로 가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배울 때 대체제 예는 누구 들었어요? 아파트와 빌라. 보완제는 치킨과 맥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어떤 재화라는 거예요? 다른 재화라는 거예요. 다른 재화. 그래서 가격이 X제라고 해보면 X제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재화인 Y제 수요량이 변하고 있을 때 측정하는 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했다.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탄력성 몇 개? 2개.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구별은 어떻게 해요? 같은 재화의 가격 변해서 같은 재화의 수요량 변했으면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 변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하고 있다면 교차 탄력성. 구별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재화가 2개 있는데 X제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Y제 수요량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고?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그럼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 찾았으니까 개념 잡을 때는 독립변수인 누가? X제의 가격이 변해서 만약에 이게 X제 수요량이 변해요. 그럼 누구로 간다고요? 수요에 가입하였어. 근데 X제 가격이 변했는데 그거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인 Y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제 수요량이 변해서 변하는 정도 역시나. 근데 얘도 뭘 측정한다? 방향도 측정하죠. 그래서 변하는 정도와 방향을 측정해서 뭐로 나타낸 값? 수치로 나타낸 값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무조건 뭐만 기억나면 돼요?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럼 얘가 갖는 의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가격 X제 가격이 1% 변할 때 Y제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느냐의 문제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할 때는 교차 탄력성 값을 계산할 때는 밑에 독립변수 들어가고 위에 종속변수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독립변수인 누구? X제 가격. 그래서 X제 가격의 변화율 뭐로 표시되는 거? 퍼센트 분의 위에는 Y제 수요량의 변화율. 당연하게 퍼센트로 표시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제와 Y제 관계는 당장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이 X제, Y제의 관계가 만약에 뭐라면 대체제 관계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Y제 수요량도 증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값 계산해 보면 대체제일 때 이 2개가 대체제일 때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플러스 값 나오겠네. 근데 이 두 제와의 관계는 뭐도 있었다? 보완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보완제. 그럼 X제, Y제가 만약에 보완제 관계면 X제 가격, 즉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Y제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외우랬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무슨 값 나와요? 마이너스 값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값도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누구랑 비교하겠다? 0과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0과. 그럼 얘도 할 얘기는 딴 거 없죠, 뭘? 종류예요, 종류. 교차 탄력성 값에 따라서 재화의 종류. 그럼 교차 탄력성 값은 역시나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클 때. 교차 탄력성 값을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작을 때. 교차 탄력성 값을 0과 비교해서 0일 때 무슨 의미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만 알면 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X제 가격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 재화인 Y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2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 두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구나? 대체제 관계에 있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X제 가격이 변해서 Y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2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X제와 Y제는 무슨 관계에 있구나? 보완제 관계에 있구나 라고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제 가격이 변하거나 말거나 Y제 수요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제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2개는 관계가 없으니까. 관련제가 아니니까. 그럼 관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2개가 서로 뭐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이거 묻습니다. 그럼 교차 탄력성에서 기억나야 될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교차 탄력성은 일단 어떨 때 측정한다?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그럼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가격 변한 거랑 수요량 변한 게 같은 방향이면 누구구나? 대체제.
가격 변한 거랑 수량 변한 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구나. 이것만 기억나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그거밖에 안 묻고.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배울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용어로는 탄력성이니까 E고 공급이니까 S라고 표현한다면 새로운 탄력성이 등장하면 무조건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구라는지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탄력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요에서 한 얘기는 어디서 똑같이 한다? 공급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배운 얘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방금 전 시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셨다? 몇 가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5가지가 나와? 어떻게 3가지가 나오고 1시간밖에 안 됐어 공부한 지 4가지 배웠어요. 4가지. 이거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뭐 저도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력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8세 때부터 10대까지는 뭘 외우면 평생 가요. 그래서 10살 때 9살 때 외우나? 9살 때 외워갖고 평생 써먹는 거 있죠. 99단. 외우려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는 까먹어도 98은 안 잊어먹어요. 이건 평생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대가 되는 순간 술, 담배에 찌들어갖고 1년 가요, 1년. 그래서 여기에 계신 20대 분들은 혹시라도 있다면 20대 분들은 뭘 기억하면 이거 시험 보는 가는 순간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술, 담배를 끊으세요. 그 다음에 30대가 되는 순간 이게 언제로 가요? 한 달 가, 한 달. 근데 30대인 분들인데 이거 한 달 안 가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 술, 담배를 끊어.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와이프를 보니까 애를 낳으면 이게 확 떨어져.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30대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기억이 안 나. 언제 그랬는데요? 이러고 있어. 40대 되시면 딱 일주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었죠? 언제요? 이러고 있어요. 50대가 되시면 하루 갑니다. 하루. 그래서 어제 무슨 과목 수업 들었어요? 몰라. 어제 어떤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이거.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1시간 가. 이걸 화장실 기억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전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그거 봐요. 우리 수요의 과기 탄력성에서 몇 개 배웠어요? 제일 먼저 개념에서 계산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그 값을 판단하는 방법, 수치를 이용해서 그래프 이용해서 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총수익과의 관계 설명했고, 대체제 배웠잖아요. 4가지 배운 거예요. 근데 기억나 안 나? 안 나. 화장실에다 다 버리고 왔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죠? 이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시험장 갈 때 1시간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기억력은 1시간이면 돼. 왜냐면 아까 시험시간 받겠다고 그랬죠? 9시까지 입실합니다. 그럼 9시까지는 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독관이 이때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9시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9시에 딱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강 큰 분은 이 안에 별로 없어. 그럼 시험 당일날 이게 이쪽으로 가실수록 눈 떠지는 시간이 더 어때요? 빨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갖고 설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5시부터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5시는 오바고 한 7시쯤만 일어나세요. 7시 늦다. 6시쯤 일어났다 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밥 해줄 사람들 다 밥 해주고 7시쯤에는 집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시험장까지 가면 아무리 늦게 가도 7시 반에는 도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7시 반에 도착을 하셔서 9시까지 뭐 하실 거예요? 책 볼 거 아니에요. 책 볼 거. 그럼 이때 본 거 9시 반에 시험 보는데 까먹어? 이건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이것도 까먹어요? 그러면 까먹을 것 같으면 머리도 흔들지 마세요. 머리 흔드는 순간 다 후두둑 떨어져. 그래서 화장실도 가지 마, 이때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이때부터 뭘 먹지 마.
먹으면 나오니까.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선 요때 가서 그 외운 거 바바박 써놓으면 돼. 그러면 결국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 요 동안에 외울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이때 외울 게 없는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뭐 찌다시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저도 그거 만들어 봐서 알지만 만드는 데 30분밖에 안 걸려.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내 수강생들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뭘 출판사에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럼 그거 정성껏 만든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1년 동안에 그래도 양심 있는 선생님은 1년 동안에 가르쳤던 거 그래도 신경 써서 정리를 해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그냥 어디서 있는 거 이렇게 긁어갖고 탁 붙여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줘 이거는 해줘도. 성심껏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수강생들 거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 걸 챙겨요? 웬일이요? 아니라고요? 뻥치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할 거 없는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막 가면은 학원별로 그런 뭐 찌다시 같은 걸 막 줘요. 그거 보고 있어. 제일 속 터져 뒤에 가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공부할 게 없으면 그거 보고 있거든. 1년 동안 한 게 이만큼인데. 그래서 그 1시간 내지는 2시간 동안 볼 거리를 얼마나 잘 정리해 가느냐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할 일이에요. 그럼 그거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력은 몇 시간만 유지되면 돼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머리도 털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해를 잘 못해. 왜냐면 삶의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통째로 외워.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해력은 높아지죠. 암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뭘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총체적 난국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2시간만 외울 수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1년 동안 하셔야 될 일은 시험장 들어가서 감독관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죽어라 외워야 될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는 시험장 들어가면 무조건 이것만 다 보고 시험 본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요약집 만들어주고 마지막 특강집이라고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과목 하나에 2페이지 할당해갖고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걸 어떻게 2페이지 다 정리해.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하시면 됩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수요의 가이탈 역성에서는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4가지가 첫 번째, 개념. 그래서 개념에서 뭘 공부하시라? 계산할 줄 아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 계산된 값을 보고 탄력성의 크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총수익과의 관계 배웠고. 네 번째, 결정 요인 배웠어요. 대체제 수 갖고 설명했던 거. 그럼 이 똑같은 얘기는 어디에도 있다? 공급에도 있다는 얘기, 공급에도. 그래서 공급에서도 공부할 건 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점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차이 나는 점만. 그래서 계산할 때 수요의 가이탈리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했었잖아요. 또는 절대값을 씌우거나. 근데 공급에서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보고 안 붙이고 계산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수요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수치로 계산하면 공급의 가이탈리성도 몇 가지 나옵니다? 5가지. 1,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0, 무한대. 똑같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얘가 기울기와 탄력성이 무슨 관계 있는 것도 반비례 관계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 판단하는 건 수요가 나오든 공급이 나오든 똑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요 얘기할 때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를 비교하는 거죠. 공급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우상향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수입 얘기는 얘는 누구와만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만 관련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거는 무슨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에서는 이 얘기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안 써놓는 거예요, 책에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요에서는 결정 요인 누구만 기억하시랬어요? 대체제 수. 그
근데 공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에서 공부하실 거 제일 중요한 건 요 결정 요인입니다. 결정 요인. 그래서 공급의 가이탈성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우리 책에 122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공급의 가이탈성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 요인이 쭉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7가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까지 외우시는 게 좋다? 번호까지. 번호대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탄력성 문제 못 푸는 분들,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탄력성하고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수요법칙, 공급법칙하고 탄력성하고 안 헷갈리고 문제를 푸시려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때 무조건 가격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가격은 올라.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공급량은 증가해요. 그럼 이건 어디서 이미 배운 거예요? 소요법칙, 공급법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느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고 탄력적이다. 적게 늘어나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럼 공급량을 늘리긴 늘리죠. 근데 만들수록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공급량은 많이 늘어 적게 늘어? 적게 늘어요. 그럼 이때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화 중에서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산업이 있다면 얘는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그 공급량을 늘릴수록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져요. 기술이 향상돼요. 그러면 기술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늘긴 느는데 어떻게 늘겠어요? 많이 는다, 적게 는다? 많이 늘겠죠. 그럼 이런 재화는 공급이 어떻다?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이 재화는 신선한 게 제일 중요해요. 또는 잘못하면 부패하기가 쉬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미리 만들어 놨다가 가격 비싸질 때 확 늘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량을 늘리긴 늘리는데 미리 만들어 놓질 못하니까 공급량은 많이 늘어 적게 늘어? 적게 늘겠죠.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재화는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잘 정리하시면 되고. 4번과 5번은 무조건 기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기간. 그래서 기간 중에서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기간 중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라고 나오는 건 이건 신축 여부를 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축을 못할 정도로 주어진 시간이 짧을 때를 단기라고 하는 거고 신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진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를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단기에는 뭘 못하니까 신축을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량은 많이 늘어요? 적게 늘어요? 적게 느니까 비탄력적인 거예요. 장기에는 신축을 통해서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공급량은 많이 늘겠죠. 그래서 어떻고? 탄력적이고. 이에 반해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생산기간이에요.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러면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을 때하고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하나 만드는데 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공급량은 겁나 많이 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죠. 하나 만드는데 1년씩 걸려요. 가격 올라봐야 공급량 많이 못 늘릴 거예요. 비탄력죠.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똑같이 돼 있으면 굳이 뭘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서 반대로 돼 있어서 둘 중에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고 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별말 없이 장단기 나온다. 그럼 무조건 누구다? 요거 얘기입니다. 신축 여부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5번하고 동일한 거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던 걸 수리만 해서 공급하는 거, 얘는 뭐의 차이가 난다? 생산기간의 차이가 나요. 새로 지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생산기간이 기니까 어떻고?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을 수리해서 공급하는 건 얘보다는 생산기간이 훨씬 짧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 탄력적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 7번째는 정부의 규제 여부예요. 규제.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되면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가 그걸 못 늘리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량을 많이 늘지 못하니까 비탄력적이 될 테고,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때마침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럼 왕창 늘리겠죠. 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드린 요 7가지를 뽑아서 지문 5개 만들어 놓고 다음 중에서 공급의 가위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보세요.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가격 올랐을 때 공급량을 늘려야겠는데 이 공급량이 많이 느느냐 적게 느느냐를 요 하얀색 설명해 놓은 거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요게 탄력성이라고 해서 배워야 될 거 답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는 거? 가격 신축성이라 부르는 거. 이 얘기가 책에는 어디 있냐면요. 123페이지 가보세요. 123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이라고 돼 있는 걸 저는 탄력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제가 아는 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신축성은 뭐냐면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가격 신축성이라는 게 뭐냐. 그럼 가격 신축성이니까 얘는 대충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다?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애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공급량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고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오늘 안에 이거는 알고 갑시다. 최소한 이건 알고 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이거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법칙, 수요법칙.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무슨 변수라 부르는 거고, 독립변수라 부른다고 그랬고, 요게 종속변수였잖아요. 그래서 수요법칙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종속변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탄력성에 대입해보면 이 가격인 독립변수가 변해서 수요량인 종속변수가 변할 때 이 종속변수인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썼다? 밑에 독립변수의 변화율인 누구? 가격 변화율 분의 위에 종속변수의 변화율인 수요량의 변화율을 이용해서 그 값을 실제로 구했었죠. 이건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지금처럼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수요량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법칙 배울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시랬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기억이 안 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가격이 올라, 줄어들어야지 가격이 비싸. 그럼 수요량 증가해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죠, 뭘. 이거.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서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니까 얘가 무슨 변수가 되는 거고? 독립변수고. 가격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와 같이 몇 가지 성질을 갖는다. 독립변수로서의 성질과 종속변수의 성질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이걸 가격의 이중성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량이 늘어서 가격이 변할 때 방향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수요량이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를 측정하는 개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오늘 배운 뭐예요? 탄력성 얘기네. 근데 이걸 만약에 탄력성이라 부르면 얘랑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량 공급량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이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을 두고 가격 신축성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축성을 계산하고 싶으면 독립변수가 누구니까?
수요량 공급량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분의 가격의 변화율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게 뭐다? 신축성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축성이라는 건 가격 신축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누가 변해서? 수요 또는 공급량이 변해서 누가 변하게 될 때? 가격이 변하게 될 때 이 가격이 많이 변하고 있느냐 적게 변하고 있느냐 그 가격이 변화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을 뭐란다? 신축성이라 부릅니다. 이게 신축성이에요. 이게 신축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왜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성을 들먹이느냐 이거죠. 탄력성을 들먹이느냐. 탄력성과 신축성이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탄력성 구하는 식하고 신축성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있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불러? 역수라고 그래, 역수. 반비례는 하나가 늘어날 때 하나가 줄어드는 게 반비례고 얘는 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건 역수예요, 역수. 그러면 두 번째, 이 신축성이 누구랑? 탄력성이랑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럼 역수 관계라는 말은 탄력성 값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값이 크다 작다? 비탄력적이라 부를 때는 탄력성 값이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작아지면 역수인 얘는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신축성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집니다. 그럼 가격 신축성이 커진다는 뜻이 뭐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했잖아. 신축성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는 문제. 그럼 신축성 값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은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 신축성이 크다라는 건 가격이 그만큼 어떻게 변하고 있다? 더 많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격이 더 변한다라고 표시해 봅니다. 반대로 탄력성 값이 탄력적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뜻은 이 값이 크다 작다? 크다는 얘기 크다. 그럼 그거랑 역수관계에 있는 가격 신축성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신축성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훨씬 더 적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적게 변하는 걸 덜 변한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시험에 잘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신축성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럼 이걸 싹 지워버리고 나면 뭐의 크기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죠. 이게 할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이 가격 신축성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뭘 물어보겠어요? 수요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묻겠죠. 이게 물어보는 거라고 시험에. 신축성이라는 게 뭘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 탄력성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 신축성에서 물어보는 건 가격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 근데 그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가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습니까? 탄력성 값에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꼭 뭘 껴줘야 돼? 탄력성 값을 줘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탄력성 값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뭐예요? 이게 신축성 문제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성 문제는 수요 공급의 변화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을 때? 탄력성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해하시라? 신축성 문제라고 이해하세요. 그럼 문제 내는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 푸는 방법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럼 문제 풀 때는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가격. 그럼 가격이 변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격이 변할 때는 방향 정해야 될 수 있죠. 방향. 즉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러면 가격은 어떨 때 올라가요? 가격은 어떨 때 내려가? 가격은 어떨 때 오른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수요량이 많고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 그걸 저도 알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 네 글자로. 초과 수요라고 부릅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게 이런 데서 표가 나는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알아. 이걸 뭐라 불러? 초과 수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맨날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 초과 공급도 발생하면 가격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뭘 줬으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 줬잖아요. 그럼 그 수요 변화, 수요 공급의 변화를 가지고 뭘 확인해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확인해서 뭘 확인해라? 가격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일단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확인할 거고, 두 번째 확인할 거 밑에다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확인할 건 뭐예요? 이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느냐 아니면 덜 변하느냐를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뭘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 얘가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탄력성 값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력성 값이 뭐라고 주어지면 비탄력적이라고 주어지면 가격은 더 많이 변하는 거고, 탄력적이라고 주어지면 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탄력적일수록 덜. 그럼 뭐예요? 비, 더, 탄, 덜이네. 외우세요. 외우세요. 왜? 써먹을 일이 겁나 많어. 비도 탄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거는 뭘 보고 확인하면 돼요? 뭘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뭐? 탄력성 값 보고 확인하면 돼.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내는 거.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지고 탄력성 값 주어지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이 값들이 있어야 확인을 하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문제를 그렇게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얘를 문제를 풀어봐야지. 수요가 증가할 때 위에다 써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내린다. 아예 그냥 덜 내린다. OX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수요가 증가할 때라는 말은 뭘 준 거다? 수요가 증가할 때라는 말은 수요 공급의 변화를 준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건 뭘 준 거예요? 탄력성 값 준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이해하신다? 가격 신축성이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하신다? 이 수요가 증가할 때라는 말을 통해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요? 수요가 증가했으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초과 수요면 가격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상승.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야죠, 상승. 그럼 얘는 일단 틀렸죠. 내린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오른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건 뭘 확인하라고요?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이건 뭐로? 비더 탄덜. 그럼 비더 탄덜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탄력적 이랬으니까 비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덜 내린다가 아니라 더 내린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 써먹어야 될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 써먹는 거라고요? 신축성인지 문제에서는 안 줘요. 수요 공급 변화 주어지고 탄력성 값 주어지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뭘 갖다 쓴다? 비더 탄덜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탄력성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 했어요. 어려운 거. 책은 100 몇 페이지예요? 140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경기 변동부터 갈게요. 잠깐 쉬었답니다.